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그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며 세상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발자국이 사라지고 소리가 묻히고 사람의 흔적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고요 속을 한 여인이 달리고 있었다. 월향이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숨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을 만큼 약했다. 차가운 공기가 아이의 입과 코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희미한 숨결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월향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아이를 붙잡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눈을 밟는 발소리였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쫓아오고 있었다. 월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멈추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곁에는 한 사내가 함께 있었다. 백도현.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칼 끝에 맺힌 피는 이미 얼어붙어 검게 변해 있었다. 그는 한 번 멈춰 섰다. 뒤를 살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렸다. 흔적은 지워졌고 이야기는 묻혔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이름도 존재도 아무도 부르지 않게 되었다. 스무 해가 흘렀다. 겨울은 여전히 같았다. 차갑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계절이었다. 강유는 병조판서 종일품 김태준 대감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그 위를 밟을 때마다 짧고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오래 가지 않았다. 곧 눈 속으로 사라졌다. 윤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는 물을 깃고 낮에는 장작을 패고 해가 지면 마당을 쓸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유는 그 질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다. 조용하면 오래 버틸 수 있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이 윤이 배운 방식이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얼어붙은 나무를 내려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손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피가 맺혀도 금방 굳어버렸다.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마당 한쪽에 사람이 서 있었다. 칠복이었다. 그는 기둥에 기대 서서 발을 굴리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는 방식이었다. 윤을 보고 있었지만 오래 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시선조차 눈에 띄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잠깐 흘러나왔다. 곧 사라졌다. 대감집 장남 김도윤이 나왔다. 그는 털이 달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모든 게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한 채로 그는 윤과는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의 발이 눈 위에 닿았다. 발자국이 깊게 남았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윤에게 다가왔다.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먼저 내려앉았다.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졌다. 발끝으로 장작을 건드렸다. 윤이 새벽부터 쌓아둔 나무가 무너졌다.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그 다음에야 말이 나왔다. 종놈이 약을 먹어? 짧은 말이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다. 그때 월양이 나왔다. 손에는 작은 사발이 들려 있었다. 이미 식어버린 약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눈 위를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녀는 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손이 움직였다. 사발이 떨어졌다. 눈 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검은 약이 하얀 눈 위로 번졌다. 선명했다. 너무 선명해서 더 오래 남는 것 같았다.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가 오래 이어졌다. 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손이 천천히 굳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무언가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더 추웠다. 방 안의 공기도 차가웠다.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월향은 윤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손은 차가웠다. 둘 다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눈에 띄면 안 된다.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설명은 필요 없었다. 윤은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왜 필요한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며칠 뒤 도성 한복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하얀 눈 위에 누렇게 바랜 종이. 그 위에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뒤주는 죽음이 아니었다.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곧 걸음을 옮겼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덮여 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어떤 흔적들은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강윤의 삶이었다. 눈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늘은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내려보내고 있었다. 쌓인 눈 위로 또 눈이 쌓였고 그 위를 다시 사람들이 밟았다. 도성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윤의 비밀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
담장 한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눈 위에 붙어 있었지만 젖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처음 붙어 있었던 것처럼. 글씨는 또렷했다. 검은 먹이 종이 깊숙이 스며들어 번짐없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 뒤주는 죽음이 아니었다. 진실은 살아있다. 이 한 장은 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그날 오후 종이는 사라졌다. 군관들이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도성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포도청의 움직임은 빨랐다. 종이의 질감, 먹의 번짐, 글씨의 획 하나까지 모두 조사되었다. 그 글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 종이가 문제였다. 일반 서책에 쓰이는 종이와는 달랐다. 질기고 거칠고 오래 보관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종이. 그 종이는 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장 자주 쓰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었다. 의녀, 약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마다 윤에게 약을 다려 먹이는 월향의 방에서도 그 종이는 발견되었다. 그 이름이 올라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월향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그날 저녁, 눈이 더 세게 내렸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당에 눈이 흩날리며 방향을 잃었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군관들이 들어왔다. 발자국이 깊게 남았다. 그 발자국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또렷했다.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강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월향이 앞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설명보다 먼저 움직였다. 군관은 짧게 말했다. 같이 가야겠다. 그 말에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는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윤의 발이 움직였다. 눈 위를 밟았다. 짧은 소리가 났다. 그는 월향 옆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칠복이 뒤에서 움직였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다. 멈췄다.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포도청은 더 차가웠다. 밖보다 더 차가웠다. 벽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공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윤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다. 시간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멈췄다. 그 다음에야 말이 시작되었다. 이 종이를 아느냐? 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더 흘렀다. 질문은 반복되었고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소리가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칠복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깨가 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윤을 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윤의 고개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끝까지 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리가 이어졌다. 짧고 둔탁한 소리.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윤의 손이 굳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어왔다. 이전의 것과는 다른 걸음이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망설임이 없었다. 백도현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왔다. 눈이 어깨 위에서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품에서 직분이 쓰여진 작은 패를 꺼냈다. 군관의 시선이 변했다. 그 변화는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과 월양은 풀려났다. 칠복도 함께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이 새로 찍혔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윤은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벽서 한 장이라는 것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덮고 있었고 지우고 있었고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다. 도성은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포도청의 움직임은 더 많아졌고 밤에도 사람들이 오갔다. 벽서 사건 이후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월양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기침이 깊어졌고 숨이 짧아졌다. 밤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까지 들어왔고 몸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강윤과 백도현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창밖의 바람 소리만 들리던 그때 월양은 처음으로 진실의 이야기를 꺼냈다. 강윤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고. 백도현이 그 내용을 이어받았다. 강윤의 출생은궁 안에서 이루어졌다. 사도세자능궁 밖에 따로 두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존재였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강윤이었다. 출산 과정에서 그 여인은 사망했다. 아이만 남았다. 사도세자는 그 아이를 궁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궁 안에서 숨겨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월양이었다. 그녀는 의녀였고 궁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이의 존재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백도현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자의 호위무사였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상황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 상태는 사도세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였다. 그날은 여름이었다. 궁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바람이 거의 없었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상황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사망했다. 그 이후 궁 안의 모든 관계는 재정리되었다. 사도세자와 연결된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강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제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밤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 백도현이 움직였다. 그는 월향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왔다.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존재는 이름과 함께 궁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강윤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붙여진 것이었다. 그 이후의 삶은 단순했다. 월향은 아이를 키웠다. 자신의 아이처럼. 하지만 끝까지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강윤에게 일어난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그것이 강윤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백도현도 같은 선택을 했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다. 필요할 때만 개입했고 그 외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강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자랐다. 종으로 살았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위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방식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벽서 사건 이후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숨겨온 시간보다 드러나기 시작한 시간이 더 위험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은 뒤로 물러났다. 평생 종이라 믿고 살았다. 천한 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자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 진실은 기쁘지 않았다. 너무 무거웠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냐고 월향에게 따지듯 물었지만 월향은 대답하지 못했다. 백도현이 말했다. 벽서는 제가 썼습니다. 윤이 그 이유를 묻자 백도현은 저 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드리기 위해서 대답했다. 진실이 너무 오래 묻혀 있었다고 덧붙이며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김태주는 병조판 서였다. 종일품. 왕의 명을 받아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미치. 포도청과 군권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실세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정은 빠르고 실행은 더 빨랐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람 하나를 지우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어느 날 그의 손에 하나의 물건이 들어왔다. 작은 패였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장신구였지만 문양이 달랐다. 왕실. 왕의 자손에게만 허용되는 표식이었다. 그 물건은 월향의 방에서 나왔다. 김태주는 한 번에 알아봤다. 이 물건은 실수로 남겨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집 안에는 그것을 가질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월향. 궁 출신 의녀. 그리고 그녀 곁에서 자란 아이. 강윤.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사도세자 사망 이후 궁에서 빠져나간 인원. 그 안에 월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록이 없다. 그 공백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태주는 결론을 내렸다. 강윤은 사도세자의 혈통과 연결된 인물이다.
그 순간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왕실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문제, 잘못 다루면 조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였다. 그는 바로 결정을 내렸다. 드러나기 전에 없애야 하는 존재. 첫 번째, 대상은월향이었다. 그녀가 매일 먹는 탕약을 바꿔치기 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독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중간에 백도현이 가로챘고 김태주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챘다. 이 일은 자신 혼자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강윤이었다. 그의 이동 경로는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 눈 위의 발자국은 숨길 수 없는 정보였다. 그날 길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복면을 한 괴한의 공격이 난데없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강윤은 미처 피할 수 없던 그 순간 누군가가 강윤을 밀쳐내며 대신 몸으로 막았다. 칠복이었다. 괴한은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칠복은 쓰러졌다. 강윤은 칠복을 흔들어 깨우며 울부짖었다. 한편 작전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태준 대감은 당황한 한 기색 하나 없이 무표정이었다. 그저 다음 선택을 계산할 뿐. 그 사이 조정 안에서도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홍제익. 그는 정의품 사원부 대사원이었다. 직접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모든 관리를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위치. 권력은 칼이 아니라 명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벽서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 등장했는지를 먼저 살펴봤다. 종이의 종류를 확인했고 먹의 상태를 살폈으며 글의 획을 따라가며 글쓴이의 습관을 추적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은 외부인이 쓴 것이 아니다. 공안의 사정을 아는 사람. 그 조건에 맞는 인물을 추려냈다. 그 안에서 한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백도현. 사도세자 시절 호위무사.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인물. 홍제익은 그를 찾아냈다. 그리고 확인했다. 벽서를 쓴 사람은 강윤이 아니었다. 백도현이었다. 그 목적도 분명했다. 숨겨진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윤을 찾기 위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구조가 완성되었다. 김태주는 지우려 하고 있었고 백도현은 드러내고 있었으며 홍제익은 그 둘 사이에서 진실을 끌어내고 있었다. 세 방향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강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겨울은 그대로였지만 사건은 이미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쌓여있던 눈은 녹기 시작했고 지붕 끝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마당에 흙이 드러났고 그 위에 남은 흔적들은 더 이상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건은 숨겨지지 않았다. 강윤의 존재는 조정에 보고되었다. 사도세자의 혈통.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 왕은 선택을 해야 했다. 인정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왕족의 피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깎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정통성. 왕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졌다. 그를 궁으로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거하지도 않는다. 궁 밖에 머무르게 하며 존재는 인정하되 권력과는 분리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 결정으로 강유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름을 되찾았다. 이윤.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다. 신부는 바뀌었지만 그는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였다. 월향이 있었고 칠복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했다. 그 선택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정한 방향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태준의 죄도 드러났다. 왕족의 혈통을 숨긴 채 제거하려 한 것. 그리고 그 존재를 멸시하고 종으로 부린 것. 그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되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집안도 함께 무너졌다. 어느 날 김대감 집 대문이 열렸다. 줄지어 김대감의 사람들이 나왔다.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그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윤을 괴롭히던 이 집의 장남 김도윤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억지로 중심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발이 눈에 미끄러지자 균형이 무너지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손이 묶인 터라 스스로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얼굴이 눈 위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을 비틀었지만 다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것. 자신이 위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무너졌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대로 엎드린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틈으로 소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 다음 억눌린 숨이 터졌다. 울음이었다. 참으려 하지 않았다.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시선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이윤 쪽으로 향했다. 멀리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내려다보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질서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힘이 빠진 채로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티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끌려갔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질질 끌린 발자국은 눈 위의 흔적으로 길게 남았다. 봄이 온다 해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유는 그 장면을 보았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였다. 시간이 흘렀다. 마당에는 더 이상 눈이 없었다. 월향은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는 데에는 충분했다. 칠복도 돌아왔다. 몸이 불편하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하지만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다.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어느 날 햇빛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겨울은 끝나고 있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백도현이었다. 그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발길을 돌렸고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이유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왕족의 피를 가졌지만 왕으로 살지 않는 삶. 숨겨졌던 시간과 드러난 이후의 시간이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삶은 그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